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 연결 관계로 조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발표는 이번 달 저희 3월 달 중국 전망 자료로 조금 최근 중국 동향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리오프닝이 11월부터 자산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주면서 11월부터 1월 달까지 중국 관련된 자산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2월 달에 사실 그 전인대 앞두고 전인대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3월 5일에 이제 개막하게 되는데 그거 앞두고 사실은 이제 2월 달 장세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을 좀 업데이트했고요. 최근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미중 금리 차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미중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대로 벌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거의 뭐 4%에 육박하듯이 급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포함한 신흥국 자산 시장이 상당히 그 압력을 받았고 특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최근에 7위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CSI 300 지수의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좀 커지고 또 홍콩 역시도 11월부터 1월 달까지 아주 가파르게 바닥에서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제 EPS의 90%는 본토에서 돈을 벌고 또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나 유동성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 연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2월 달에 저희가 그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만 조업 재개라든지 경제 활동이 회복은 하고 있지만 또 기대보다 못했던 부분도 이제 미국 악재가 좀 방어가 되지 않은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제 중국의 그 주간 기준으로 뭐 지하철 이동 이제 인구 이동이라든지 또 중국의 주택 거래라든지 또 가동률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산업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격차가 좀 큰 편이고요. 올해 이제 중국이 재고 조정을 아직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중 수출 여전히 안 좋다,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중국이 재고 조정이 아직 후반부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중국의 재고 증가율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올해 중국이 소비나 서비스 뭐 혹은 정부 투자 같은 일부 좀 수출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조금 비탄력적인 부분으로 회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 어떤 회복에 대한 눈높이 대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빠른 이런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그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자산들의 조정을 좀 꽃샘추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올해 중국의 정책 환경이 확장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회복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낙관을 좀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중 관계라든지 최근 미국의 견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압도하는 모습들 때문에 2018년에 무역 전쟁이 있었던 때를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단 보여드리는 게 왼쪽에 뭐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가파른 확장을 좀 하고 있고 최근 4분기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인민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물가보다는 여전히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국이 그 작년과 재작년에 시장이 이제 중국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사실 그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세 가지 위험, 즉 체제 위험, 규제 위험, 또 장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올해 좀 재평가를 더 여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중국의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팬데믹 이전에 3%대를 훌쩍 넘었던 레벨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인 2.9%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자산 시장이 좀 더 좀 리레이팅 돼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정책 환경 하에서는 여전히 중국 관련 자산들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중국은 최소한 상반기의 경우는 재정이나 통화, 부동산 트리플 완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견제를 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긴축을 했던 2018년 환경보다는 매우 다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관련 자산군은 최근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또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받으면 좀 더 비중 확대를 하자. 그리고 3, 4, 5월 달이 중국 경기나 실적들이 가파르게 좀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표들이 일단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지금 대외 요인에 의한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전인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좀 효과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프라 투자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서비스업 회복에 대한 이제 서비스업 물가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전인대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년에 좀 뒤통수를 많이 맞았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인프라 투자 데이터 자체는 연간 11.5%나 증가를 해서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물 경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투자 수요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전통 인프라를 할 때 프락시로 보는 뭐 아스팔트, 시멘트, 건자재 수요, 또 굴삭기 판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표랑 상당히 괴리를 보이면서 지방 정부가 사실은 집행 자체를 뭐 돈을 뒤로 먹은 게 아닌 이상 사실 굉장히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실제로는 하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실제 투자는 했다고 계산이 됐지만 실제 하청이나 공사 자체는 제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신재생이나 IDC 뭐 이런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분산된 부분도 이제 투자 수요를 좀 약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집행은 잘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인프라 투자가 고공행진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는 좀 낙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 자체가 일단 강하다고 보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중국 인프라 투자를 대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프로젝트 승인 금액이나 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 특수채라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일종의 이제 체크카드 형태로 쓰고 있는 인프라용도 채권 발행 한도도 올해 1분기에 조기 집행 금액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상반기에 중국 정부가 좀 급한 마음을 좀 이미 보여준 상태라서 실제 자금이나 의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중장기 대출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프라 관련된 용도였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집행들이 올해는 뭐 사실은 사람을 운집하거나 어떤 뭐 방역에 대한 우려들이 전혀 없고, 집권 2년차 본격적으로 올해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지방 관료들 입장에서는 올해 투자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춘절 이후에 지금 1주, 2주, 3주, 4주차 가량 공사 재개율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일용직들과 함께 공사하는 업무 복귀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바로 뒤에 말씀드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서비스 관련된 고용이 상당히 수요 회복 대비 사람이 잘 안 모이는 문제들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이 지금 인구 이동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영화나 항공, 뭐 어떤 외식, 택배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수요 회복이 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된 인력 어떤 조달이나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중국이 전체 고용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는 서비스 쪽에서 특히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외식이나 유통 또 이런 쪽에 이제 구인난들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실업률 높다는데 이게 무슨 구인난이 왜 발생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이제 이주 노동자나 농민공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실직이나 이제 귀향 사례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수급과 수급이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각 지역의 농민공들이 이제 출타해서 구직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이제 반경이 좁아지면서 대도시에서의 어떤 업무 복귀 이후에 사람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비스 물가가 좀 더 상승하는 데 일조할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회복을 하더라도 뭐 미국처럼 강하게 소비 쿠폰을 준 것도 아니고, 초과 저축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려면 심리가 너무 나쁘다라는 회의론들도 많지만, 저희는 일단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최근의 이슈처럼
약간 이제 중저가 임금 쪽에 낮은 임금 쪽에 이런 서비스 관련된 임금이 오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 지출이 중저가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꾸준히 2분기부터 발생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중국 관련된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공급 부족인 쪽의 가격 상승과 수혜 기업들 또 중국의 여행이 아웃바운드로 나와서 드디어 이제 국내로도 인바운드 될 때 관련된 이런 그 수혜 기업이나 국가들을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이번 일요일 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상을 딱히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발표가 되면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지 시장에 조금 언급을 했고요. 일요일 날 하는 그 전인대 개막일 날 총리 업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발표할 성장 목표가 5.5%에서 뭐 5% 사이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5.5%를 넘을 경우 서프라이즈고 재정 적자나 지방 특수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걸리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올해 최우선 목표 과제를 내수 회복과 소비 확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그 어떤 보조 정책들 그리고 산업 정책을 올해는 이제 냅두는 즉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공급 문제나 질적 성장 얘기하면서 규제들이 좀 대부분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나 민영 기업들을 좀 밀어주는 쪽에서 이제 플랫폼 경제 관련된 발언이나 부동산 관련 지원책들도 시장이 조금 더 기대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쪽 견제에 맞서는 공급망이나 신재생이나 에너지 안보 관련된 언급들도 시장이 좀 많이 주목하는 이슈로 보여집니다. 전인대는 제가 볼 때 항상 소문단잔치에 먹을 건 없었던 그런 행사였었습니다만 이번엔 총리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에서 지원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2월에 없었던 3월 달에 어떤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우호적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언급이 될 이런 키워드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작년처럼 저처럼 이렇게 작년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지표를 많이 뜯고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할수록 이제 수렁에 빠지는 장세였었는데 올해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회복을 하면서 작년보다 방역이나 부동산 침체 요인이 좀 제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계속 뜯어보는데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올해 가장 중요한 키데이터로 중장기 대출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작년에 통화량이나 유동성이 많이 늘었지만 실제 이제 실물 수요와 관련되는 중장기 대출 가계 기업이 다 동반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늘어나는 이 중장기 대출이 결국에 선행 지표고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중국의 기업 대출이 1월 달에 폭증했지만 가계 대출은 급락을 했고요. 가계 급락은 결국에 모기지 대출, 즉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고 저희는 가격 신호는 1월 달에 바닥 확인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중장기 대출이 1분기처럼 인프라나 이런 정부 공급에 의해선 증가를 하더라도 2분기에 가계대출이 연결해서 이제 증가해야만 중국 시장이 희망이 있을 거로 생각 갖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안정성은 뭐 특별히 저희가 어떤 산업 간의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낙관을 해볼 만하다. 좀 느리긴 하지만 3월 달에 회복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PMI나 서비스업 PMI 안에 고용 같은 데이터들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동산의 경우는 최근에 1월 달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거의 2년에서 18개월 정도 사이 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월비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제 고개를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30대 주택 거래, 그러니까 30대 도시의 주택 거래를 가장 핵심 데이터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춘절 이후에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딘 상태였다가 지난주부터 작년 추세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동향은 디벨로퍼들의 상황을 의심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 뭐 중고 주택 이런 것들 매매가 활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점은 이번 전인대에서 계속 부동산 업 자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이제 준공이나 입주 문제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액션들이 좀 더 강화가 돼서 매매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 중국 관련된 올해 상반기 지켜봐야 될 게 재고 조정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한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소재 원재료 쪽이 먼저 수입을 재개하는 신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한 3월 달부터
일단 그 수입이 바닥 확인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지표들도 앞으로 2~3개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은 대략 한 5.에서 5.6% 정도로 예상을 드리고 있고, N자형으로 이제 베이스가 낮으니까 N자형 경기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중장기 대출이나 부동산 지표들이 상당히 그 퀄리티를 좌우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지수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2월 이제 이런 미국 쪽 악재들이 조금씩 완충이 되면서 3월 달 중국 경기나 실적 회복 쪽으로 펀더멘털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환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프라인에 접속하신 분들께서 오늘 발표 주신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또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일부 세션은 딱 8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하나 부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배운 바로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나기 전에 지금 이제 재고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중국이 정말 리오프닝으로 막 생산이라든지 소비를 재개한다는 신호를 어떤 그 지표라든지 어떤 걸 보시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출하하고 재고 증가율 같은 거를 동반해서 봐야지, 뭐 의도한 재고, 그러니까 리스타킹 상황이다 혹은 지금 재고 조정을 이제 피동적으로 한다 수동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이클상으로 보면 재고 조정이 작년 4, 5월 달부터 재고 조정을 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재고 조정을 하게 되면 뭐 1년 넘게도 하고 뭐 길어지면 2년 가까이도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는 어쨌건 G2 다 재고 조정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고, 중국이 그나마 먼저 재고 조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계 공장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의 수입이 뭐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공급 차질이나 이런 생산 차질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그 많은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산업별로 이제 재고 조정 이제 상황이나 재고의 절대적인 레벨, 또 앞으로 출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재고 조정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다만 작년 하반기에 거의 6, 7개월 가까이 이제 재고 조정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절대적인 재고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산업들을 일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디스플레이나 또 IT 통신, 뭐 중국의 화학, 일부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자본재, 뭐 또 이런 것들이 재고 조정을 많이 해서 산업별로 이제 좀 수입하는 품목들이 슬슬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수입을 좀 재개하는 산업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워낙 탐욕적인 주식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가 뉴스에서 중국 대중적자 저희 뭐 7, 8개월씩 나오고 난리 난다고 할 때 이미 추정치가 바닥에 가서 주가는 오히려 또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끼시는 것보다 뉴스 나오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이런 이제 선 수입하는 품목들 주목을 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국 업황 회복을 볼 때는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는 중국의 PMI 같은 데이터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시장이 또 너무 급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 주간 지표들 중에서 저희가 보는 지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의 뭐 트래픽 관련된 인구 이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업황 지표들 주간 단위로 좀 판단을 갖고 있고, 또 주택 거래라든지 또 산업 생산 관련된 프록시 데이터들을 자료에 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보면은 그때 중국도 열리고 미국도 열릴 때 보면은 그때 8% 중국이 경제 성장률 할 때 미국도 저금리였고 경제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고금리로 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확 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장이 걱정하는 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일단 재고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 또 통화 정책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이제 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사이클적인 엇갈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들이 있으시고요. 다행히 저희가 올해 중국의 경우는 워낙 안 좋았던 소비나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시장 기대감이 아직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역시도 올해 연착륙을 좀 해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는 일단 중국의 내수로 좀 보는 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성장률은 좀 높게 나오더라도 일부 이제 마일드한 회복일 거라고 기대하는 쪽, 이제 보는 쪽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중국은 통화 정책을 이미 확장적으로 가져가면서 올해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 대출이나 이런 작년에 그 정책 부양책의 퀄리티를 떨어뜨렸던 그런 정책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출이 하반기쯤에 바닥 확인을 좀 하게 되면 일단 그 G2가 내년까지 보면 약간 이제 재고 사이클이 드디어 이제 좀 확장으로 좀 만나는 그런 사이클까지 좀 기대를 좀 자산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수로 좀 버티는 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세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폭이 미국이 중국의 최대 적자를 봤던데 생각외로 수출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수출이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뭐 두 자릿수 계속 이어갔었고 2020년, 2021년의 경우는 이제 팔아야 되는 대상국들이나 혹은 독일 같은 경쟁국들의 생산 차질이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수출에서의 MS 점유율을 높였고 실제 최근에 중국이 전기차, 자동차, 또 LNG 선박, 뭐 조선 분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MS가 경쟁력이 또 올라간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수출이 과거보다 좀 탄탄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최근에 미국이 결국에 노랜딩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그 정도까지 중국 그 미국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역으로 보면 미국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괴롭히곤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수출은 죄송합니다. 수출이 미국 대상으로도 뭐 아주 그렇게 경착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인이 또 되고요. 유로존 역시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쁘다라고 한다면 제일 무역 대상국 입장에서 보는 유로존도 뭐 중국 수출 입장에서는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수출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나쁠 거라고 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증가율이 높았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그 역기조 효과 때문에 낮아질 거라고 했지만 좀 그런 버티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수출은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가 상반기에 감소세가 불가피하고 하반기에 이제 플러스 전환만 해도 훌륭하다. 연간으로 볼 때 아주 로우 싱글 정도 나와도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은 이미 시장이 눈높이는 낮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또 선방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수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수출도 있겠지만 중국 내수 용도의 수입이 일단 늘어나는 걸 먼저 우리나라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전체적인 수출은 생각보다 또 선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중국의 재고 조정 일단 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재고가 작년 5월부터 갑자기 산처럼 올라갔던 이유는 기존에 워낙 수출이 잘 되면서 수출 관련 재고 투자가 늘어났다가 그만큼의 수출이 좀 발생하지 않았던 측면도 하반기에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나쁘다는 건 알면서도 중국의 수출 경쟁력 관련된 일부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좋게 보면서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보고 듣고 뭐 변화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중국이 지금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경제에 대한 웨이트 비중 이런 게 어떤지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유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중국 현지에 요새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한 4월 정도에 이제 출장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현지에서 보는 시각은 오히려 현지에 계신 저희 선배님들 많이 아실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볼 때 중국 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나 수출 관련 상황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중국 관영 언론들이나 언론 쪽에서 그냥 팩트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 위주로 좀 보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중국을 반대로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만, 독일, 일본 대부분의 이제 수출 경쟁력 좋았던 국가들이 중국 대상으로는 지금 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이 대중 수출이 어떻게 보면 MS가 뭐 갑자기 완전히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하고 또 역대급 이제 재고 조정 혹은 작년에 역대급 그런 좀 경기 부진 상황하고 좀 겹쳐진 사이클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올해 좀 가려야 되는, 상반기에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양국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지표들이 2분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탐욕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중국 관련된 수혜나 이런 것들이 추세가 생기질 않는 그런 모습을 국내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지민 대표가 이번 달에는 좀 손들고 중국의 메타버스 산업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재미있는 미래 세계, 사실 미래 세계도 아니고 이미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 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중국의 샤오미 계열사 중에 광복 창업 카페라고 있습니다. 지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차이나 메타버스인데요. 번역을 한국어로 다 해보니까 183페이지가 나와서 지금 출판사랑 같이 교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주 하게 됐습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좀 소개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갖고 와서 맛보기 형식으로 좀 많이 간단하게 앞서 너무 발표를 항상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봐주시면 중국의 이제 산업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잡은 이유는 뒤에 자료에 간단히 나와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VR, AR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VR, AR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던가 이제 5G, 6G까지 모든 산업을 아우르고 있어서 이 메타버스 산업을 제가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텐센트라던가 알리바바가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정부에 완전히 좀 눈에 찍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신제조업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주는 산업이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면 한 몇십 번 갖고 오겠습니다. 중국에서 봤을 때 이제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신분, 몰입형 체험, 개방적인 창작활동, 경제 시스템 다운화된 사회인데요. 한국에서도 검색하거나 미국에서도 검색하면 이거를 뭐 8대 특징, 3대 특징 이렇게 각자 나누기도 하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신분 쪽에서는 그 기존의 위챗이라던가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위챗페이와 알리바바 알리페이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3차원화된 그 세계, 예컨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제페토라던가 기존의 리니지 같은 RPG 게임 이제 그런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 이제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스타임이라던가 쾅스커지라 그래서 이제 AI 인식 기술로 얼굴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가상신분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몰입형 체험인데요. 지금 VR,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제품 같은 거 떠오르시겠지만
뭔가 이런 VR 안경을 써가지고 가상 공간 체험하라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 산업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달리고 있는 기계가 오플러스라는 기계인데요. 중국에서는 그 후발주자로 이제 피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치 오플러스가 애플이면은 피코가 약간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역할인데, 몰입형 체험 산업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이렇게 제조가 완료가 된 그런 VR 글래스에 집중하기보다는 VR 글래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적 창작 활동인데요. 혹시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보시면 제페토라던가 이런 3D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유니티 언리얼인데요. 그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던 레디즈라는 회사에서는 그 대항마로 지금 개발자 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플랫폼화 할지를 되게 좀 중국에서 많이 좀 얘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그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상세계로서도 접목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는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작년 말에 한번 중국의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적이 다른 곳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역으로 ESG 경영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민을 통제하는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메타버스 세계로 뻗어나갈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이제 통제라든가 규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활동 규칙과 행위 규칙을 정립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VR 토로라는 곳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VR AR과 통신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AI, 블록체인 등이 이 메타버스 5가지 핵심 기술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아까 말했던 가상신분, 몰입식 체험 등등에 대한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클러스와 같이 중국의 피코라는 업체가 제일 큰데요. VR 업계에서 가장 큰 건 결국은 하드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페토처럼 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상세계도 있지만, 하드웨어 기계 안에서 보여지는 이제 세계에서 하드웨어의 이제 그 밸류체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핵심 부품으로 보여지는 거는 제가 콤마를 잘못 찍었는데 광학 디스플레이랑 칩 그리고 센서 인터랙션 이 3가지가 결국에는 몰입성과 인터랙션 수준, 착용 용이성을 결정합니다. 지금 제가 스타트업들을 가장 많이 만나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착용 용이성인데요. VR 기계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멀미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가 기술적인 핵심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페어립이라는 스타트업이 삼성전자 출신의 개발자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고개를 흔들었을 때 역으로 접근값을 줘서 멀미를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기술로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첫 번째 기술과 2번째 기술은 광학 디스플레이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안경잡이라 그래서 안경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눈이 엄청 작아 보였던 어렸을 때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VR 기계도 지금 렌즈가 두꺼워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렌즈는 대부분 프레넬 렌즈라고 합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가격이 굉장히 싼데 지금은 단초점 렌즈로 지금 시대가 이제 점차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적인 두께와 이제 경량화, 혁신 기술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단초점 광학 렌즈를 어떤 이제 회사가 개발하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속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이 1등, 2등을 하다가 갑자기 2위 몇 등으로 추락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들의 이제 랜선망이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점점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중국은 2021년까지 5G 기지국이 70만 개를 초과했고 25년도에는 700만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면서 6G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전국적으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개발구들을 거점 지역을 삼아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거점 기지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메타버스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속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까지도 점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는 세 가지 지역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책에는 중국의 거의 모든 1선 도시랑 신일선 도시, 2선 도시까지 심지어는 3선 도시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뭐 투자에 대한 뭐 펀드 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듣는 질문이 중국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냐, NFT에 대해서 완전히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중국은 역으로 NFT 거래 플랫폼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산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IP 세계화 유통,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웹3라던가 프라이버시 이 기술, 이 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하이가 이제 그 디지털 경제발전 14-5 계획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각 지역에서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이제 규범과 준칙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민들이 중국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트래킹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면 인식이라던가 다양한 기술 등으로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떻게 추적을 할지에 대해서 이 개인이 가상 공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립을 할지에 대한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재정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없어서 그 지방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계속 규제와 이제 지원 이 두 가지 산업 두 가지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어떻게 메타버스 산업을 준비할까인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다 담지를 못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에 의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백엔드 인프라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점으로 꼽히는 게 그 네트워크 칩 기기의 엔드-투-엔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엔드-투-엔드라고 하면은 화웨이의 5 제품이랑 기술이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설비에서 기기 설비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결국에는 백엔드 인프라 사업을 이제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로서는 메타버스가 중국말로는 위엔 위조라고 하는데요. 원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OS라는 상표를 이제 기존에 이제 2년 전에 신청을 해놨고요. AR 전문 이어폰인 듀얼드랍 이어폰 특허 취득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으로 이제 기기 확장과 플랫폼 산업의 확장 두 가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기보다는 기초 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바이두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노란색으로 된 중국어로 된 표가 바이두 웨미조 샹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이두의 브레인,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 슈퍼체인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커넥션 플랫폼 등에 대해서 폐쇄적인 발전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 MC, 가상 기자, 가상 모델, 가상 아이돌, 가상 아나운서에 대한 개발 지속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좀 걱정하고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가상 휴먼이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이제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 역할인데 이들이 전달하는 컨텐츠가 결국에는 이제 뭔가 억압되고 규제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 사회에서 역으로 뭔가 잘못된 컨텐츠가 생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희망의 토지라고 하는 C랑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바이두가 만들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과일드 크리에이티브 총회를 갖다 여기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최대 10만 명까지 관객을 동시에 수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시중에 제대로 출시하지는 않았고요. 한 6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중국의 현대화된 사회와 전통의 사회를 다 합쳐놔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재 Z세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제 뭔가 현대화된 사회가 보여지는데 과거의 중국까지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트댄스라 그래서 그 틱톡이라는 회사 도인의 모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콘텐츠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하드웨어 산업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AR 기기 제조사인 피코사를 이제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그냥 단순한 쇼트클립 비디오 플랫폼에서 넘어서서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제 MZ 세대가 굉장히 열광하는 이제 그런 제페토와 유사한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판 로블록스라고 불리는 다이마챈콜 그리고 광주 반도체 등 기술 회사에 투자해서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단어 중에 유니티랑 언리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가상 공간이 99%가 거의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 3D 엔진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레디지에서는 네오엑스랑 메시아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을 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현재 100개 이상의 게임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는 UGC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라던가 고객들이 자체 개발한 레디지에서 개발한 이제 이 엔진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이 접속자 수가 많아지고 유저 수가 많아지고 마치 예전에 비트코인이 상장하듯 그런 게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출시가 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수익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푸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아마 유니티 언리얼의 이미 기존의 장악한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이제 레디즈가 실제로 네오엑스라는 엔진으로 만든 게임의 사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메타버스 쪽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 다양한 생태계 중에 게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그 메타버스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회사가 게임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도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게임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예컨대 에픽이라는 게임 회사 엔진 회사의 주식을 40% 매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블록스라는 회사 이대주주를 등록하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레디지와는 다르게 이제 관련 업계에서 전문 업체들을 갖다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이대주주로 나가면서 텐센트가 갖고 있는 IP와 이들의 게임을 연동시키려고 하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의 주요 사례 분석인데요. 2년 전에 이제 북경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AR 서화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베이징 모바일이랑 이제 지하철 회사가 함께 협력을 했었는데 이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또 기존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이제 작품들이 죽어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AR 서화전을 운영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ESG 경영의 지표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국영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여지는 메타버스 채용 취업 박람회를 청와대도 했었는데요. 별도의 앱이 설치가 필요 없었고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 10개나 10명에서 20명 이상 동시 접속을 했을 경우에 대학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채용 박람회나 취업 박람회가 다소간의 그래픽이 깨지거나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서버는 안정화가 됐는데 이거 그래픽 어떻게 하면 수준급을 올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ESG 경영 지표로 이제
위안희 창장 과기관공사가 이제 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박람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시 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 이게 보급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되게 재밌는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2021년도 CCTV 출만 링스라이라는 공연에서 유덕화가 이제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덕화는 현재 다른 지역에 있었고 CCTV는 아시다시피 북경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덕화는 다른 지역에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제 영상을 찍고 그걸 갖다가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CCTV 이제 본사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걸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마치 최근에 고 김강석 씨라던가 여러 가지 분들이 무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중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현재 인터넷 산업의 침체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BAT와 이하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반독점의 물결에 힘입어서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 직면하고 있는데 이제 이에 따라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냥 합병을 당하거나 혹은 먹히는 구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존의 인터넷 기업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에서 콘텐츠 업계들이 어떻게 돌파하면 될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침체된 제조업 산업을 스마트 제조 정책과 연계돼서 녹색 정책이라고 중국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아마 산업 발전이 계속해서 연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와 이제 ESG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Z세대가 2억 6천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Z세대가 소비 주체이자 신규 일자리의 피고용자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성을 갖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침체된 고용 시장은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 수가 2020년 대비 37.1%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쓴 내용이고요. 책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